채택 문제 때문에 지금은 김순환 검찰총장이 왜 안 나오느냐, 이 야당이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까지 이제 국정조사의 가장 쟁점은 증인 채택 문제예요. 예. 그래서 증인이 누가 나와에 따라서 국정조사 결과가 달라지고 그게 예. 야당에 유리한 국정조사냐 아니면 여당에 유리한 국정조사냐 그게 굉장히 판가름 나죠. 그런데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요, 김순환 검찰총장의 출석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까지 검찰총장은 수사를 지휘하고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가장 내부의 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로 김순환 검찰총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사실 국정조사의 어떤 징의서에 세웠을 때 야당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그 국정조사 국회 와서 뭐 유증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모든 실타래를 야당이 어떤 이 증인신문만 잘하면 굉장히 아주 어떤 결정적인 걸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렇지만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공수처에 나와 있는 건 어차피 밖으로 나갔지만 그 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야당 의원의 어떤 집요한 추궁이 시작되고 거기에 대해서 김순환 총장이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건 뭐 탄핵과 특검뿐만 아니라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징의이죠. 네. 저희가 생각을 해보건데 검찰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어떻게 조사를 받는지 당사자가 어떻게 조사를 받는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또 볼 수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굉장히 여론에 민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국정조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러한 그 생방송으로 리얼하게 그 당사자들 또 피의자들이라든가 참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 표정을 그대로 전달해 줌으로 해서 국민들이 그러한 느낌을 생생하게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국민 정서에 큰 영향을 주는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통 이제 과거에 보면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검찰조사라든가 특검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미 검찰조사, 특검 수사에서 새로운 팩트가 나오지만 새로운 팩트가 나오는 건 사실은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가 않아서 그걸 오히려 재확인하는데 근데 국민들이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야권이나 이제 여야는 이제 일종의 그거를 또 자기네들의 유리한 정치적 그런 소재로 활용하는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어떻든 국민들한테 직접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 국민들이 직접 보여준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오느냐 거기에 아까 말했지만 그래서 증인 채택하고 힘겨루기를 많이 하고 또 채택된 사람이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누가 나오느냐 실제로 그게 이제 굉장한 관심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기관 보고가 있었는데 속보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검찰이 보고하기를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국회 특위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오전에 지금 정회되기 전에 이 국조특위에 이 검찰 관계자가 나와서 국회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국회에 보고한 것은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 최순실 사태에 있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는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면서 두 사람, 김기춘, 우병우 두 사람도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사실. 당연한 건데. 이제까지 검찰이 그런데 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수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월 2일 날 특검이 임명이 되면 그다음부터 모든 걸 넘기줘야 하는데, 그런데 뭐 의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부터 이제 김기춘 실장 부분하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사실 혐의점이 최순실 관련된 연결고리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어떤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것은 그거잖아요. 2014년 6월이나 7월에 비서실장 공간에 가서 차은택, 정성근 당시의 문체부 내정자, 문체부 차관 같이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자체하고 또 김종욱 차관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 진술할 때 어디를 가라고 하니까 거의 가면 최순실 씨가 있을 거라 이제 그런 일 듣고 가서 최순실을 처음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순실 씨와 어떤 연결고리, 그리고 비서실장 공간에서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차은태가 문화융성위원이 되고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묵인했든지 방조를 했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협조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태고 이제 수사를 네. 해서 어떤 혐의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실 특검 몫이죠. 이 두 사람에 대한 그렇죠. 수사는 이제 특검 몫으로 넘어가는 이제 검찰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이랄지 예. 뭐 조사나 수사는 다 특검 몫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특검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보통 법조계에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혐의점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검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변호사로서 그리고 검찰 출신으로서 김광석 변호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현재 시점으로 보면 그 예측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예측하는 게 맞는데 그 우병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공통점이 있죠. 굉장히 검찰의 엘리트 출신이면서 법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뭐 이건 제 추론입니다만은 민정수석으로 민정수석을 하고 있을 당시 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을 하고 있을 당시에 예.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퇴임 이후가 됐건 퇴임 직전이 됐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당연히 법조인이면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최순실 씨와 어떤 엮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부메랑이 나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데 사실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려고 하면 최순실 씨를 내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와는 직접 거래하지 않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아니면 중간에 김종일할지 차은택 같은 사람을 중간에 세워서 예. 직접 거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런 판단을 하고 전형적으로 어떤 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이제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고 교수님 어제 야권이 특별검사 2명을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네. 참 이 상황도 이걸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본인을 대통령을 그러니까 본인을 수사해야 될 검사를 특별검사를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이 참 얄궂은 이런 상황입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죠. 네. 본인이 뭐 2차 담화에서 검찰 수사도 받고 특검도 받겠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는 안 받는 걸로 이제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렇다고 특검까지는 회피할 수는 없는데 예. 그때 또 유영하 변호사가 예. 중립적인 그런 특검이라고 해서 중립적이라는 말을 아주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분 조승식, 박영수 두 변호사를 야권이 추천했는데 그런 점에 아주 고심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지역색이라든가 예. 그동안 뭐 정치검찰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두 분은 거의 받지 않고 있는 거 아니까 순수하게 검찰로서의 그런 뭐랄까 그 법조 생활을 해온 예. 그런 분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뭐 어떤 중립적이 아니다는 이유로 뭐 특검 임명을 미룬다든가 사실 미뤄도 그 어떤 다른 방법은 없거든요.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런 우려도 또 일부 그동안 있었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없어지지 않았느냐. 다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담화에 초반부에 네. 본인의 잘못과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책임을 인정했다면 불찰이다. 내가 잘 좀 못 챙긴 것이지 내가 그 범죄 검찰이 그동안 수사 결과로 내놓았던 공범이라든가 말하자면 그런 인식은 전혀 지금 안 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예. 거부를 한 거죠. 그런데다가 또 조만간 곧 뭐 기자회견 뭐 이런 자리를 갖고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소상하니 얘기를 하고 기자들의 일문이 또 받겠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과연 대통령이 검찰 수사, 특검 수사를 받을 건지 또 어떻든 뭐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는 여론 그런 몰이를 대통령도 하겠다. 예. 언론과 국민을 향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또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이런 특검에 대비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네. 뭐 그런 것으로 대체하는 형식으로 나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우려를 좀 하기는 합니다. 네. 예. 박정화 대변인님. 네. 박 대통령이 특검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이제 조승식, 박영수 두 변호사가 있는데 한 분은 강력통이고 한 분은 특수통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는 게 박 대통령으로선 최선입니까? 청와대 참모진들은 과연 누구를 추천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뭐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일 것 같고 제가 법조 쪽에는 밟지 못해서 그런데 순수하게 이제 정치적인 면으로만 그 고려를 한다면은 그 한 분은 민주당 추천 몫이고 한 분은 국민의당 추천 몫이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협의나 향후 이 저기 과정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국민의당 추천 몫에 더 무게가 좀 가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좀 얼핏 듭니다. 근데 아까 우리 고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은 그 향후 이 특검 부분에서는 굉장히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네. 어제 그 2차 담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국면이 2차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그동안 검찰 수사는 를 통해서 시간은 짧았지만은 사실은 사실관계에 대한 거는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특검에서는 그 더 넘어서는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정치적 공방이나 그 다음에 논란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청와대가 이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대통령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향후 이런 것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한 것 아닌가. 그래서 더더욱 이 혼란 국면이 특검에서는 좀 더 좀 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자, 저희가 세 분과 네 분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먼저 다시 국회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아직 정세균 국회의장만 보이고요. 여야 3당의 원내대표는 아직 모습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박지원 원내대표가 와야 되는데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는 야3당 대표 회동도 하고 있는데 네, 귀빈 식당에서 끝난 건지 야상 어떻게 네. 된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하고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 이렇게 4명이서 회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원내대표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이고요. 아직 두 야당 원내대표는 모습이 아직 안 보입니다. 고 교수님, 네. 자,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 네. 지금 두 분이서 먼저 만났습니다. 지금 또 누가 오나 보네요. 박지원 원내대표. 그러니까 야 3당 회동은 뭐 끝난 겁니까? 끝난 건가요? 이제 뭐 아까 뭐 하셨네요. 예. 네. 충분하죠 뭐 그럼. 1시간 했고 아까 탄핵이 길이다라는 거는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지금 아마 근데 탄핵 발의 소추안 발의를 언제 할 것이냐 이제 이것을 야3당 대표가 이제 논의했을 텐데 그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소추안 발의는 9일을 지금 의결 시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뭐 여야 간에 로드맵 논의는 한번 해볼 것 아니겠습니까? 뭐 야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미 방침은 정해져 있지만 그러고 나면은 이제 발의를 하겠죠. 네. 지금 4명 모두 왔습니다. 저 국회의장실인데요. 4명이 왔는데 기자들과 합의를 하기로 모두 발언이 없이 스케치하는 것. 그러니까 저기 앉아있는 모습, 악수하는 모습만 촬영을 허용을 하고 모두 발언은 따로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본부장님. 저 회동 참 중요한 회동이잖아요. 뭐 말씀해 주시기는 네. 예산 얘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걸 하려고 지금 모일 수는 없고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퇴진 문제를 이제 말을 꺼내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을 꺼내는 자리는 분명히 되죠. 예. 네. 무겁게도 앉아 있는데 그럼 또 전망을 좀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한은 그러니까 비박계에서 말한 시한을 일단 7일까지는 여야가 협상을 해서 예. 대통령 퇴진 시기를 정해 주십시오.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탄핵안 찬성 여부를 결정하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게 비박계 아닙니까? 예. 비박계에서 7일까지 일단은 대통령 퇴진 일정에 대해 협상을 해라 네. 하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국민의 요구는 뭐 바로 즉각 퇴진입니다만은 그런 그 비박계가 현실적으로 그러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논의를 뭐 퇴진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깊이를 논의하든 어떻든 논의하는 모습을 야당 입장에서 전혀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들어볼까요? 말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포토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 예, 예.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현재 퇴진 일정 협상을 대통령의 그 제안대로
계속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계속 제안을 할 거고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래야 이제 탄핵의 이러한 처리 문제도 좀 유동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굉장히 주장을 할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탄핵안 처리를 해놓고 탄핵안 처리를 하더라도 해놓고 이 퇴진 일정 협상을 해야 예. 대통령을 확실히 예, 현장 상황 계속 좀 보여주십시오. 예, 카메라가 빠질 때까지 계속 보여주십시오. 예, 예, 그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야당 입장에서는 탄핵을 우선 처리하자는 게 예, 예. 가장 첫째 목표 아닙니까? 탄핵을 처리를 안 하면 퇴진 일정 협상이 무산이 될 경우에 네. 대통령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이제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탄핵은 탄핵 일정대로 돌입을 하되 퇴진 일정을 그때 가더라도 하자. 그리고 또 개헌 문제는 나중에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탄핵 일정에 먼저 들어가려 그러면 퇴진 일정을 본격적으로 협상을 하지 예. 않고 그럴 때 그럼 비박계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약간의 변수가 됩니다. 비박계는 현재 입장에서는 9일날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9일날 처리하겠다 하고 있지만 예. 비박계도 시시각각 항상 이 입장이라는 게 정치라는 게 하루아침을 매일 바뀌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좀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아까 조원진 최고위원이 지도부를 오늘 사퇴하자. 그 대신 비상시국위, 소위 비주류가 운영하고 있는 비상시국위를 해체하라. 이런 말도 결국엔 탄핵 막기에 사실 첫째 아니 근데 조원진 최고위원이 그 위에 또 한 말이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비상시국 회의도 해체하라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야권에서 만약에 탄핵을 계속 추진하면 우리 지도부 사퇴 안 한다고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조원진 얘기는 뭐냐면 예. 조원진 최고위원의 이 얘기는 예. 무슨 뜻이냐 하면 결국에는 지도부 사퇴가 진정성이 아니라 탄핵 막기가 최고의 목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지도부 사퇴하더라도 아까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까? 아까 예. 야당 그것도 있지만 네. 비상시국 비주류가 운영하는 비상시국위를 해체하면 예. 현재 탄핵에 찬성하는 비주류 의원이 한 40명 가까이 되는 걸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뭐 어느 정도 되는지 약간 폭이 다릅니다만은 그럼 거기 한 10명만 변심을 시켜도 예. 이거는 사실상 탄핵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비상시국위라는 게 묶여져 있으면 하나의 동동 통일이 가능하지만 비상시국위를 해체해 버리면 좀 온건한 비주류라든가 이렇게 좀 고심하는 비주류들은 마음의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속 탄핵 막기가 첫째 목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제 이런 예.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사실 비박계가 한번 흔들렸어요. 예. 비박계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어떤 담화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유가 왜 탄핵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느냐 그 부분하고 예. 그다음 내용 중에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고 하야 시점도 결국 국회에다 공을 넘겼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요 그 대국민 담화의 진정성을 그럼 한번 인정해줘 보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하기 전에 후속 조치는 뭐냐면 새누리당 현 지도부가 우리는 조건 없이 사퇴하겠다. 그렇게 나오면 그건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다고 탄핵 봅니다. 동참을 촉구한다. 자, 야 3당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대표 회동에 예. 아니 그러니까 야 3당 아까 대표 회동한 거에 대한 합의 내용을 정론관에 모여서 대변인들이 얘기했는데 이제 즉각 하야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후속 예, 예. 조치로 새누리당 지도부가 네. 조건 없이 사퇴를 하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내에서 비박계와 주도권을 주고 예. 야당과 협상을 하면 어떤 하야 시점이랄지 어떤 정권에 대한 로드맵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친박 지도부가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 합의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박의 어떤 특히 조원진 의원의 그러한 행태를 보면 결과적으로 어제 대국민 담화는 결국 시간 끌게 하고 탄핵의 초점에 맞춰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어차피 뭐 네. 지금으로서는 야권으로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핵 열차를 멈출 수는 없고 탄핵 이후에 로드맵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까 또 박지원 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탄핵은 개헌은 개헌이고 탄핵은 탄핵대로 가야 한다 하는 경우는 탄핵 이후 개헌론에 대한 또 불씨를 딱 연져 놨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나하나에 정치인은 그 말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지 그냥 던지는 얘기는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헌은 또 탄핵 이후에 개헌은 또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런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사실은 정진석 원내대표라든가 뭐 비박 친박을 가리지 않고 그분들은 지금 개헌을 꾸준히 얘기해왔어요. 정진석 원내대표는 전에도 개헌만이 답이다고 했어요. 개헌을 해야 말하자면 대통령의 이른바 명예퇴진
또 헌법적 절차에 의한 퇴진이 임기 단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협상 전략의 차원에서도 일단 탄핵을 시켜놓고 그 이후에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주도권을 잡고 탄핵이 일단 의결이 되면 뭐 그건 헌재에 넘어가서 뭐 특별한 어떤 돌발 변수가 없는 한 헌재에서도 그 부분을 뭐 이렇게 부결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본다면 그 협상 주도권은 야권이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야3당의 대표들 회동의 결과 지금 저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 지금 야삼 조건 없는 조속한 하야를 촉구한다는 것, 그리고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은 없다는 것. 근데 지금은 원내대표끼리는 만나고는 있는데요. 그 탄핵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된다. 근데 김 대변인, 전 보면서 야권이 좀 무책임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무책임하기도 하고 예. 그동안 쭉 보면 사실은 결정 장애를 갖고 있는 국회가 예. 너무나 많은 이제 숙제를 떠안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제 허둥대는 모습이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 사항 중에 하나가 조건 없는 조속한 하야 촉구 이러면 아니 그럼 내일 하야하겠다 그러면 60일 뒤에 대선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없잖아요.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아무 준비도 안 돼 예. 있고 뭐 예.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로드맵도 없는 상황에서 예. 지금 그저 촛불의 곁에서 예. 촛불제에서 어떻게 좀 가보겠다는 거 외에는 없는데 예. 지금 그 야3당 그 대표 회동 결과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황영철 간사가 브리핑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결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 걸로 보면 이제 9일 이전까지 국회가 이전까지. 무언가 숙제를 다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뉴스 시간에 좀 봤듯이 3가지 큰 국회 일정이 벌써 있었잖아요. 야3당, 그렇습니다. 여야 3당 대표, 야3당 대표가 있었죠. 그다음에 지금 국회의장실에서 또 있었죠. 그다음에 국정조사 현장이 예. 좀 있었고 이 혼란스러운 것들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 촛불의 민심에 국민들이 바라는 무언가를 이렇게 제시해 주지 않으면 국회는 결정장애 가지고 이제 여전히 혼란 속에서 숙제를 하지 못한 애들처럼 국민들로부터 이제 지탄을 받게 되는 예. 상황이 오는 거고 어쩌면 그게 어제 그 대통령께서 하셨던 그 담화에 숨어 있는 속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김본부장님.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요.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야당이 여기서 머뭇거리면은 탄핵 열차를 그렇지 않아도 어제 대통령의 그런 임기 단축 담화로 비박이 흔들렸어요. 일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비박 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탄핵 열차가 멈추고 머뭇거릴 경우는 비박이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탄핵도 못 오고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거 지지부진하면은 이거 민심의 돌팔매를 완전히 국회, 특히 야당이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야3당 입장에서는 여기서 추호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가야 비박도 따라오지 않겠느냐. 비박도 이건 확실하구나.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얘기했듯이 무한정 협상을 하자는 게 아니고 7일까지, 그러니까 9일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9일, 7일까지 협상을 해서 여야가 단축되는 그 기간을 정하지 못하면 9일날 탄핵을 하겠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간이 생겼는데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킬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야당에서 야당 대표들이 모여서 여당과 임기 단축 협상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해버리면 이것도 뭐 경우에 따라서 협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지금 만나는 것도 뭐 거기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뭐 모양새라도 한 번 정도는 만나지 않겠느냐. 그러나 탄핵까지 야당이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단축을 가지고 어떤 그 탄핵 전에 안을 만들어낸 일은 없을 것이다. 일단 탄핵해놓고 보자. 그런 거 아니라고 협상의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야당은 뭐 겉으로는요 탄핵 가자고 하지만 속내는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왜냐하면 없죠. 캐스팅 보트를 비박계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비박계는요
박근혜 대통령 아무리 각을 세웠다 할지라도 새누리당 내에 있어요. 새누리당 테두리 내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국회에서 뭔가를 해달라 했는데 예. 우리 이거 무시해버리고 바로 탄핵에 찬성했다. 이게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박계가 탄핵에 찬성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야3당 자체가 뭐 탄핵은 무조건 가겠다고 하지만 속내는 12월 9일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2월 7일까지 합의안 도출안이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만약 도출안이 나온다면 적어도 언제 하야할 거라는 시기가 나와야겠죠. 시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 이후에 거국 중립내각을 꾸려야 하고 하야 이후에 대선까지 또 거국 중립내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지금 뭐 그 국회의장실에서 같이 회담을 하고 있는데 예. 두 가지는 반드시 명백하면 협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10일 7일까지. 대통령이 언제 하야하고 거국 중립내각에 대한 밑그림이 딱 돼서 그러면 그걸 박근혜 대통령한테 던지는 거죠. 받겠느냐? 근데 받겠다고 하면 12월 9일 탄핵 안 가는 거고요. 예. 받지 않겠다고 하면 비박계 자체도 탄핵에 찬성할 수 있는 명분이 이제 충분히 된 거예요. 그러면 탄핵 가기를 쉬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던진 그 어떻게 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함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함정과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신속히 거기에 맞는 야당이 예. 반드시 리더를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물쭈물 하다가 정말로 날 새는 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야당이 예. 이렇게 나올 거는 사실 뭐 예상이 됐던 바예요. 사실은 임기 단축 협상은 없다, 여야 협상은 없다, 그리고 탄핵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아까 일단 모았는데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 뭐냐 하면 굉장히 촛불 민심을 의식을 하는 거예요. 촛불 민심에서는 임기 단축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원로들이 4월 퇴진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3당 합의를 거치려면 아무리 빨라도 1월 때까지 퇴진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워요. 2월이냐 3월이냐 4월이냐로 제가 보기에 결정될 거로 봐요. 그렇게 예. 되면. 야당은 더 빨리 하자 그럴 거고 연내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 촛불 민심은 즉각 퇴진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이 야당이 이런 타협 노선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가할 겁니다. 아마 촛불 민심.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번 토요일 날도 이제 촛불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동력을 이제 여야 협상에 들어갔으니 이제 대통령 물러난다면서요. 협상에 들어갔으니 하는 순간 촛불 민심의 동력이 많이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권의 전략은 아마 저도 이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예. 이번 촛불 민심에는 이번 주말 집회를 가급적 전국 분산 집회가 원래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급적 좀 크게 대통령이 담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하더라도 이번 주말 집회를 거치면서 부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예. 이 탄핵 교란을 굉장히 의식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저께 딱 담화가 나오자마자 실제로 비박계가 지금 교란이 한번 되지 않았습니까? 흔들렸죠. 근데 실제로 지금 비박이 지금 그 캐스팅부트를 완전 쥐고 있는데 예. 그런 탄핵 열차가 출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여행 일정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면서 열차가 일단 출발해놓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일단 이런 계산도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야권에서는 어떻든 협상을 하든 안 하든 예. 조기 대선이 나쁠 게 없다.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계산. 왜냐하면 빠르면 보수 정당 이 새누리당은 전열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또 반기문 총장이 와서 신발끈을 채 매기도 전에 하면은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내도 있을 수 있다고 봐야죠. 일단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는 잠시 뒤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